이번 주가 몇 주째죠? 3주째죠? 시간이 되게 잘 가요. 뒤에 문장 잘해주려고 하고 근데 3주째에 와서 언뜻 이렇게 학생들을 보니까 여기는 남학생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거기는 여학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뭘 배웠죠? 스타필로코커스 조금하고 스트레토코커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죠. 스타필로코커스는 피부의 상대 세균이다. 주변에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고, 스타필로코커스에 의해서 생기는 폐렴도 있고, 스트레토코커스에 의해서 생기는 폐렴도 있고, 있는데, 스트레토코커스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토코커스 종류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람 양성 알균에서 이제 주로 언급을 했던 게 스트레토코커스와 또 그 외에 이제 엔테로코커스도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고. 스트레토코커스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더 많은 균들이 발견이 되고, 그 동일하게 균들은 많지만, 균의 종류는 많지만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뭉뚱그려져서 여기에 같은 아비오트로피아, 에어로코커스, 나중에 여러분들 거의 볼 일이 없는 균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반 같은 아비오트로피아나 그래뉼릭 카텔라나 뭐 그런 균들도 되게 퍼센테이지 높은데 상제,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은 분류가 되더라도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습니다. 스트레토코커스는 되게 병과 관련이 있고 또 그만큼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여러 가지 균들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균 두 가지를 뽑아라 하면은 에스파이오진스하고 에스뉴모니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스파이오진스는 이제 그룹 A 스트레토코커스라고 해서 베타 헤몰리틱 완전히 RBC를 녹이는 그런 균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고, 이제 에스뉴모니는 그거에 반해서 알파 헤몰리틱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다.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했었습니다. 분류 얘기를 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 베타에는 베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레프토코커스 파이오진스라고 합니다. 알파는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가 가장 대표적인 하더라. 그래서 이제 베타 헤몰리틱을 분류를 할 때 또 그룹 A, B, C 뭐 여러 가지 그룹핑 방법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그룹 A여서 이제 그룹 A 스트레토코커스를 약자로 가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룹 A 스트레토코커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책들을 보면 그룹 가스라고 하는 표현들이 뭐 요새 논문들에도 여전히 쓰이는 경우가 많고, 예전 논문들에는 훨씬 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균이 왜 갑자기 가스가 나온가 놀라지 말고 그룹 A 스트레토코커스를 가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스트레토코커스 파이오진스는 이제 베타 헤몰리틱으로 주변의 RBC를 완전히 녹이는 특징들이 있다고 그랬었고, 톡신들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들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인두염, 그 다음에 피부증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흔한 질환들이고,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이제 중염이란 아니 요건 아니죠. 그 인두염과 피부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전신으로 조금 더 퍼지게 되면 단독이나 연조직염, 괴사, 근막염과 같은 상당히 심한 질환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이제 특히 스트레프토코칼 톡시쇼 신드롬이 유행을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는 것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인두염 같으면 이비인후과나 소아과에서 자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편도가 인두의 뒤에가 퉁퉁 부어있고 삼출물이 같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것, 스칼렛 피버라고 또 표현한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피부에 감염증이 생기면 화농성 이제 병변들이 이렇게 생기고 쫙 퍼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네크로타이신 페이샤이티스라고 해서 페이샤를 하고 괴사가 일어나서 수술적인 치료를 빨리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더라 하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에스파이오진스가 이제 직접적으로 균에 의한 염증 반응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에 의해서 후유증들이 몇 가지 생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특히 에스파이오진스의 M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그 심장에 있는 밸브에 있는 단백질하고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가지고 밸브에 있는 마이오신과 구조가 비슷해서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세균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남아있던 항체들이 오히려 심장을 공격해서 이제 심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후유증이 생긴다. 이제 류마틱 피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 관절들 그 이곳저곳 그 관절염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들을 일으킨다더라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심장이 망가지게 되면 심장을 공격하게 되면 심장이 손상되면서 심장이 하는 일이 주로 필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피를 필터링 잘 하지 못하니까 부종,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부종과 고혈압은 둘 다 뭔가 쌓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그 노폐물들이 좀 쌓인 게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되면 이게 걸러지지 않고 다 새 나와가지고 혈뇨, 단백뇨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톡시쇼 신드롬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산모에서 인구에서 10에서 30% 정도 질내에서 관찰되는 균이 스트레프토코커스 A 갈라티라고 하는 균인데 이게 이제 산후 폐혈증이나 신생아 폐혈증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다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그룹 A 스트레프토코커스, 베타 헤몰리틱 스트레프토코커스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쯤 해가지고 그 지난 시간에 끝났었죠. 그래서 비르란스 스트레프토코카이는 이제 알파 헤몰리틱 스트레프토코커스를 다르게 부르는 한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데 공식 표현은 아니고 이것도 예전 기술들에 보면 예전 논문들이나 교과서에 보면 비르란스 스트레프토코카이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좀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르란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녹색의 그런 뜻인데 알파 헤몰리틱이다 보니까 불완전하게 RBC를 이렇게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BC 플레이트에다가 이 균들을 키우면 콜로니 주변으로 녹색에 약간 이제 완전히 녹은 것도 아니고 RBC가 완전히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닌 불완전한 라이시스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RBC 플레이트에서 균 주변으로 녹색에 약간
뭔가 좀 녹색 같죠. 빨간색은 아니고 콜로니가 하얗지도 않고 주변이 아주 빨갛지도 않고 해서 이건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면 녹색으로 보입니다. 녹색으로 보이지? 그래서 녹색이나 이런 종류 알파 헤모리틱을 다른 이름으로 비르던스 스트레프톡사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에서 보면 이건 한 가지 균이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서 알파 헤모리틱 스트레프톡사이의 묶음을 비르던스 스트레프톡사이에다 그렇게 부른다더라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A 스트레토콕사이 알파 헤모리틱 스트레토콕사이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도투스, 미티스, 뮤탄스, 사이바리우스 등등이 있고 미티스 그룹에가 이제 S 미티스, S 오랄리스, S 유모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특히 S 유모니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뉴모니아가 가장 대표적이고 신생아나 어린 애들에서는 메닌자이티스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예전에는 많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는 셉시스라든가 엔도카르디티스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로 배우지 않지만 벤타케리스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뮤탄스균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는 19세기 주된 폐렴의 원인균이었다. 폐렴을 일으킨 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 계속 배우다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S 오리우스도 뉴모니아를 일으킬 수 있고 오늘 배우는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도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다음에 언젠가 배울 크렙시엘라 균도 뉴모니를 일으킬 수 있고 마이코플라스마 뉴모니라고 하는 균도 뉴모니아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뉴모니아를 일으키는 균으로 이렇게 언급이 여러분들 배우다 보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은 대학 전에도 대충 이게 어떤 종류의 균일 건가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S 오리우스에 의한 뉴모니는 원내 감염인 경우에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폐렴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보다는 S 오리우스에 의한 뉴모니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크렙시엘리아에 의한 뉴모니라든가 그런 경우가 조금 더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제 S 뉴모니,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 같으면은 19세기에도 많은 원인이 되긴 했었지만 이 사회에서 일반 생활하면서 병원 밖에서 감염됐을 때 폐렴에 좀 더 흔한 원인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 사람이 폐렴에 걸렸는가에 따라서 증상은 비슷하지만은 원인균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이 뉴모니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뉴모코커스라고 예전 표현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입 안이라든가 코라든가 그런 곳에 정상적으로 스트레프토코커스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밖에서 감염되는 폐렴, 세균성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도 이제 예전에는 메닌자이티스, 특히 소아 5살 미만 그런 경우에 메닌자이티스의 또 흔한 원인균이었고 중염이나 부비동염, 중염은 여기 귀 쪽이죠. 고막 안에 근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부비동염, 여러분들 이제 겨울 되면은 이 코가 막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저까지 생기는 부비동염 같으면 혹시 부비동 들어봤어요? 부비동염 어딘지 알아요? 잘 몰라. 아직 스컬을 안 배웠죠? 해부학에서 배웠어? 왜 부비동을 몰라?
스컬 배웠어요? 배웠어? 그 부비동은 이 스컬 안에 보면은 이 공간들이 있죠. 뼈 사이에 코 주변을 해가지고 거기가 공간이 비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비어 있는 공간에 염증이 없는데 거기에 균들이 코가 막히면 이제 콧물이 어디로 갈 데가 없죠. 뒤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나오고 싶은데 갈 데가 없으면 거기에 저류가 되게 되고 그 저류된 상태에서 균이 이제 상대된 균들이 거기서 증식을 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게 그게 이제 부비동염입니다. 그래서 중염이라든가 부비동염의 흔한 원인이 뉴모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폐혈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S 뉴모니 같으면 뭐 S 오리오스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훨씬 더 흔하게 인플루엔자 같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있고 나서 2차로 그 폐렴이 걸렸을 때 S 뉴모니가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좀 나오는 레파토리 중에는 요양원에서 뭐 70세, 80세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1, 2주일 전에 독감을 앓으셨다. 그런데 갑자기 열이 다시 나면서 39도, 40도 열이 펄펄 나면서 폐음이 안 좋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봤더니 폐렴이 나왔더라. 폐렴의 원인균으로 뭐가 좀 의심이 됐냐 하면은 그런 과거력하고 전신적인 상태를 봤을 때 뭐 S 뉴모니가 조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환 그 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 뉴모니가 이제 좀 더 취약한 S 뉴모니 감염에 좀 더 취약한 그 환자군이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보통 COPD라고 해요. 크로닉 펄모너리 크로닉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라든가 아니면은 알코올리즘인 경우에는 보통 전신 상태가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알코올리즘이라든가 심부전이 있다면 그런 경우, 당뇨라든가 아니면 심부전, 만성 심질환이라든가 그런 그 전신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 S 뉴모니아에 의한 폐렴이라든가 그런 질환들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비장이 하는 일은 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혹시 배웠는가요? 아직 안 배웠죠? 비장도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신장도 필터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 비장도 필터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다 보면 간도 뭔가를 필터하는 역할을 하죠. 간은 약간 뭔가를 그것도 필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장이 하는 일은 약간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이제 비장은 혈류에 돌아다니는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없어지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생활하는 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제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비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캡슐을 가지고 있는 균류, 감염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비장에 있는 대식세포라든가 그런 세포들이 그런 세균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못하게 되니까 비장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비장의 기능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특히 폐렴 캡슐을 가지고 있는 S 뉴모니에 감염이 됐을 때 훨씬 더 쉽게 감염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플린은 또 언제
언제 갑자기 떼내는가 했어요. 보통 이제 이제 보면은 자동차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매죠. 안전벨트를 매면 충돌을 하고 나서 충돌을 할 때 요새는 이제 브레이크가 잘 듣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급격하게 부딪히고 나면은 이쪽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 밑에 있는 장기들이 파열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이제 비장이 그쯤에 있으니까 비장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비장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능적으로 그게 없어도 꼭 뭐 죽고 사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이제 너무 심하게 럽처가 됐다거나 그러면은 요거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몇 년 전에 교통사고 후에 피장을 제거했는데 오늘 폐가 하얗게 돼가지고 왔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폐렴의 원인균으로 그래서 유문이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임상병리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되게 CRP라고 하는 걸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CRP가 올라갔다 갔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CRP는 C-reactive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C-reactive 프로테인이란 말은 C에 반응하는 프로테인입니다. C는 이제 이런 세균의 막에 있는 테이코엑시드 중에서 이제 하나의 다당류 종류를 C 다당류, 라고 C 다당류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거에 반응하는 프로테인이다 해가지고 CRP라고 많이 명명을 하고 CRP는 주로 염증 아니면 감염의 초기에 그 증가하는 비특이적인 그런 마커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P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고 있구나 해서 감염을 의심하고 치료를 좀 더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표시자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들은 보면은 폐렴을 일으키는데 폐렴은 이제 보통 대역성 폐렴이라고 그래서 로바 뉴모니아라고 영어로 한쪽 로브를 다 먹는 그런 폐렴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체로 괜찮은데 요 밑에 왼쪽 밑에 보면은 하얗게 이제 됐죠. 그래서 하얀 이런 부분을 이제 보고 우리가 폐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역성 폐렴의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균이 뉴모니아가 있고 이런 대역성 폐렴이 아니고 밀리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깔리는 그런 폐렴도 있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전에 한참 유행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같으면은 이런 이제 로바 뉴모니아가 아니고 이제 헤이지하게 폐가 약간 전체적으로 뭔가 이상한데 명확하게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이렇게 어피런스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염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폐 전체에 딱 깔리는 그런 감염증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 로브를 침입을 해가지고 그것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폐렴 물이 차는 거죠. 물이 차가지고 하얗게 되는데 S뉴모니는 가장 대표적으로 로바 뉴모니아를 일으키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이제 코 주변에 감염이 되면은 중이염도 일으킬 수 있고 부비동염도 일으킬 수 있고 코격불염 그게 부비동염인가 그런 걸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 같으면 수막염도 많이 일으켜서 예전에는 3대 어린 애들에서 3대 그 수막염의 원인균 보면은 스테토코스 뉴모니아라고 들어가고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균 나중에 들어가고 또 그런데 세 가지 균들을 주로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소아과에서 수막염을 얘기할 때 많이 했었고, 뭐 꼭 소아에서만 걸리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젊은 나이에서도 수막염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어린 애들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되고 더 심해지게 되면 중년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렴의 증상을 보면 이제 특히 요양원이나 그런 곳에서는 이 에스피레이션 누모니아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아니면은 살이 걸려가지고 뭐 그게 폐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게 그 인펙션 포커스로 작용을 해서 폐렴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증상은 굉장히 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급격한 그 발열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뭐 일주일 아니면 3, 4일 전에 바이러스 독감이 걸렸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래를 뱉게 되면 거기에 가래에 피가 좀 섞여 나온다거나, 그리고 흉통이 있고 체스트 페인이 있는 그런 양태로 이 폐렴이 특징을 보이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제 로바뉴머니 그 이렇게 옆 하나씩 하얗게 된 그런 양상으로 폐렴이 진행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폐렴이 한 로브를 전체를 먹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렇지만 항상 일반적인 것만 보이진 않고, 특히 이제 그 아주 어린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인 경우에는 로바 뉴모니아 형태로 안 보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폐가 뭔가 좀 뿌연 이렇게 상태로 되는 그런 브론코 뉴모니아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장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거나 비장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형태의 폐렴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에 의한 뉴모니아인 경우에 이제 한 가지 예인데, 환자는 입원 3일 전까지는 건강했던 68세 여성이다. 5원을 동반한 발열, 기력저하, 흉통, 그리고 화농성 기침, 가래가 누렇게 띄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입원 당시 발열이 있고 맥박 호흡수가 증가되어 있고 중증도의 호흡곤란을 보이는 폐렴 증상들을, 일반적인 폐렴 증상들을 가지고 온 거죠. 초기 검사에서는 백혈구가 좀 감소되어 있고 빈혈도 있었고 신부전도 조금 소견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 상에서는 양측 하엽에 신윤과 플루라이 비전, 흉수가 발달됐었다. 그래서 폐가 한 대역만 먹는 게 아니고 양측으로 아래쪽이 하얗게 이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이제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인 클로로퀴놀론 항생제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뉴모니아가 검출이 됐다. 봤더니 환자는 뭐 나이도 많으시지만 또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2주간 정도 항생제를 먹고 나서 호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나이가 있고 아니면은 전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증상들은 폐렴의 증상들입니다.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흔하게 앓을 수 있는 발열, 기력저하, 흉통, 기침, 호흡곤란 등등을 가지고 온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 뉴모니아 같은 균이 검출이 된다더라. 또 64세인데 내원 2일 전 고열이 39도까지 올라갔죠. 비슷하게 기침이 있고 화동성 가래가 있고 호흡곤란으로 왔다. 호흡곤란이 오면은 대충 이제 폐가 기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호흡곤란이 있는 거죠. 과거 역사 보니까 30년간 담배를 피웠다. 이게 왜 그랬죠?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폐 하엽에 거친 참진이 들렸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로얼 로브에 침면이 관찰됐다. WBC는 조금 올라가 있고 호중구가 70%로 호중구가 70%다 하는 말은 호중구는 이제 초기 감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70%면 활발하게 지금 염증 반응, 감염돼가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뉴모니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부비동염이라든가 중이염 이런 게 있고 코 주변으로 이제 사이너스라든가 귀에 에큐티 인펙션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히 어린 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 연령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쉽습니다. 메인자이티스가 균이 이제 전신으로 퍼지면서 특히 뇌로 가가지고 감염이 됐을 때 메인자이티스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렴 앓고 난 앓는 환자의 20-30% 정도에서는 이제 전신으로 퍼지면서 박테리아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인자이티스 앓고 있는 환자의 80% 정도에서 균열증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백신을 가을에 폐렴 백신을 꼭 맞으라고 보건소에서 이야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도 가을철쯤 되면은 백신을 뭔가를 맞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두 가지를 가을철에 주로 맞는데 이제 독감 백신하고 폐렴 백신하고 두 가지를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독감 백신을 이제 맞는 경우가 가을철에 매년 맞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 폐렴 백신도 같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폐렴 백신은 종류가 좀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3, 15, 20 이런 경우가 있는데 13은 이제 13가라고 해서 13가지 균들, 13가지 이제 스트레인, 종 이하의 혈청형에 따라서 스트레인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 중에서 13가지 종류의 폐렴균을 모아가지고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제 폴리사카라이드 기반의 백신들이 대부분입니다. 폴리사카라이드는 단백질 기반의 백신이 아니고 다당체 백신의 기반의 백신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역학에서 이제 배우겠지만은 백신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백질 백신은 상당히 오랫동안 항체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세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교적 효과적으로 항원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런 다단체 폴리사카라이드 기반의 백신은 이 항원이 제시되는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이건 T세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항원입니다. 그래서 이 역가가 항체가 보통 6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고, 그 후에는 이전에 맞았던 백신의 효과가 거의 떨어져서
이런 폴리사카라이드 기반의 백신은 이제 매년 가을철 되면은 맞아야지. 뭐 작년에 맞았으니까 올해는 안 맞아도 되겠지 하고, 특히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그걸 스킵하면은 폐렴에 조금 더 노출될, 폐렴에 감염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구균 백신은 이제 캡슐에서 분리한 폴리사카라이드를 정제를 해서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년 맞아야 되는 그런 백신이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영문 책에 보면 이런 박스로 해가지고 좀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프토코커스에 대한 이제 특징들을 쭉 정리해서 스트레프토코커스 파이오겐스, 스트레프토코커스 이제 뉴모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스타필로코커스, 스트레프토코커스, R만 지금 계속 깔고 있죠. 스트레프토코커스, 스타필로코커스 두 가지 균들 되게 거의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하나가 장 알균, 엔테로코커스라고 하는 균이 또 병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레이스 네가티브 양성 알균 중에 이제 엔테로코커스, 아비오트로피아, 에어로코커스, 그라듈리 카텔라, 락토코커스, 코노스, 페디코커스 등등이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엔테로코커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균들이 이제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하고 엔테로코커스 피시움이 많이 대변에서도 발견이 되고, 나중에 병원에서 원내에서 생기는 폐혈증이라든가 그런 것에 흔한 원인균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종이 벌써 60개 정도, 거의 40년이 넘었죠. 40년 전에 분류할 때만 해도 60개 정도로 분류가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넓은 온도 영역에서 잘 자라고, 넓은 pH에서 잘 자라고, 높은 농도에서 잘 자라고, 그다음에 바일 엑시드가 있는 상황에서도 잘 자랄 수 있어서 좀 잘 웬만한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잘 인내하고 자라는 균인 것 같습니다. 장관에서 정상 이제 세균으로 우리 장관계 정상 세균총으로 공포를 하고 있고, 얘는 이제 감마로 넌 호모리티 콜로니를 만드는 균주 중에 하나입니다. 카탈레이스 네가티브 있고, 바일 엑시드, 바일에서 키웠을 때는 블랙 피그멘트를 주변에 꺼부려서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테로코커스는 이제 폭신 중에는 비루런스 팩터 중에는 헤몰라이신, 사이톨라이신 같은 그런 효소들을 분비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착에 관련된 에이스라든가 그런 것과 손목, 그다음에 표면 단백질 등등 몇 가지 비룰런스 팩터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스타필로코커스나 스트레프토코커스는 비룰런스 팩터들이 거의 표로 돼가지고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정상 장내 세균으로 있는 이 균들은 보면은 비룰런스 팩터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잘 정리가 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런
비런스 팩터들이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스타필로코커스나 스트레프토코커스의 비런스 팩터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독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이제 요로 감염이라든가 전립선염과 같은 비뇨기계 감염 원인균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균열증이라든가 심내막염 등의 원인균으로 병원에서 원내 감염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경로가 뭐 복강내 또는 수술 부위 감염 등을 통해 가지고 감염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엔테로코칼 엔도카라이티스가 하나 예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환자는 C형 간염, 고혈압, 말기 심질환, 기저질환이 되게 많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비교적 젊습니다. 40대면. 병원에서 40대면 되게 젊죠. 보통 대학병원에 입원실 가보면 그래도 한 60은 되셔야지 그래도 좀 최저로 맞춰지고, 70은 돼야지 그래도 좀 평균 되고, 80대 이상도 요새는 되게 많죠. 40대면 되게 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혈액투석 중 발열 오한 증상이 나타났다. 일단 혈액투석 중 이런 오한 그 감염증이 나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뭐 앞에서 배웠던 스타필로코커스나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기 전 2개월 동안 환자는 B형 연쇄상 구균성 심내막 치료를 위해서 B형 스트레프토코커스 엔도카라이티스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항생제를 투여를 받았습니다. 엠피실린, 레보프록사신, 젠타마이신. 나중에 이제 엠피실린은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고, 레보프록사신은 그 시프로 계열의 항생제고, 플록사신으로 작용하는 기전은 조금 비슷한데, 젠타마이신은 이제 그 총론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라이보솜에 작용하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그램 파지티브를 타겟팅하기도 하고 그램 네거티브를 타겟팅하기도 하는 이런 그 항생제를 몇 가지를 투여를 받고 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먹은 과거력이 있고 전신 그 면역 상태가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환자에서 이제 실시한 대양 검사 결과 레보프록사신하고 젠타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가 검출이 됐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갖는 이런 감염증의 원인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내 감염 원내에서 이제 감염됐을 때 의심하는 경우가 이 엔테로코커스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이 환자는 암피실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리네솔리드라고 하는 치료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심초파 결과 우신물이 관찰이 됐다. 항천판에서 우신물이 관찰이 돼서 이제 엔도카라이티스로 좀 더 진단이 된 경우고, 3주에 걸쳐 심박출량이 악화됐고, 이제 그래도 엠피실린을 쓰고 싶어서 엠피실린 탈감작 처치를 시행 후 치료를 엠피실린과 스트레프토마이신하고 교체를 했다. 탈감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과민 반응을 보일 때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민 반응을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치료제 옵션이 없을 때 이 약물에 대해서 이제 약물을 굉장히 저농도로 주기적으로 주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건 그냥 정상 물질인가 하고 약간
그 과민 반응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탈감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농도의 약물부터 시작해서 농도를 조금씩 올라가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약물 농도까지 올려가는 그런 치료법을 탈감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탈감작 처치를 시행 후에 이제 실제 원하는 엠피실린과 또 다른 항생제인 스트레프마이신 조합으로 교체를 했고, 이번 25일째 되는 날 이제 심장 천막 교체하는 수술도 시행하고 6주간 한 달 반 더 추가적으로 치료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고 나서 이제 거의 2달 반 정도 치료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제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이 기존에 판막 손상이 있던 환자에게서 그리고 엔테로코커스 감염이 되면서 엔도칼라이티스까지 진행이 됐던 이런 경우라고 어떤 논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엔테로코커스는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이라고 했는데, 장내 세균 중에서 좀 일반적으로 배양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론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대장균이라고 하는데, 대장 내에 가장 많은 균이가 하면 그건 아니고, 그냥 대변에서 처음으로 배양이 된 균주 중에,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상황에서 가장 쉽게 배양된 세균 중에 하나가 대장균이어서 대장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대장균이라고 명명하긴 했지만, 장내 세균 중에서 이제 배양이 가능한 그는 퍼센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균들이 아직도 배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세균총이 앞에서 총론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상 세균총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세균총의 평형을 유지를 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항생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한다거나 하게 되면 항생제에 의해서 정상 세균총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세균총이 손상이 되면 거기에 있던 예전에는 소수였던 애들이 이제 더 항생제 내성을 갖는 경우에 더 잘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증식을 하고 하면서, 이전에는 소수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애들이 다수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던 세균이 없어지면서 이제 현기성 아니면 gram-음성균들이 그런 틈새를 타고 대체를 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장알균, 엔테로코커스는 항생제 내성이 내재적으로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획득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발현하는 경우에 또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할 때 이 균들이 조금 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생제 사용했을 때 이제 면역 억제 신호를 보내는 이런 신호들도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장알균이 과도하게 증식을 하게 되면 결국엔 장 내에 있던 균들이 이제 전신으로 퍼져서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면 sepsis라든가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테로코커스는 이제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하고 피시움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요로 감염, 전립선염과 같이 이제 그 가까운 동네죠. 그래서 대변과 그 가까운 곳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그 장내 미생물 총이 바뀌면서 거기 안에서 증식한 엔테로코커스가 이제 sepsis라든가 아니면 엔도카르다이티스의 원인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복강 수술을 하는 경우에 복강 내 감염증의 원인으로도 이 균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복강 내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 균들뿐만 아니라 믹스 인펙션으로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그 복강 내 감염증의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테로코커스는 예전에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는 점점 더 많은 그 엔테로코커스가 환자의 감염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병원에서 특히 그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 가지고 엔테로코커스는 되게 그 요주의 균들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러드스트림 인펙션, 그 박테리아의 균열증의 경우에 균열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좀 연도별로 보면은 S 오레오스가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콜라이가 대장균이 또 흔한 원인균이었고, 크렙시엘라 뉴몬이라고 하는 폐렴균도 상당히 흔한 원인균이어서 이제 이런 균들이 그 박테레미아의 흔한 원인균들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가 405등, 뒤로도 405등씩 하고 있죠. 피칼리스가 5등이었고, 저 밑에 보면 피시오미 9등 정도 됐었는데, 이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와 피시오미 뒤로 가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지만은 항생제 사용이 점점 누적되다 보니까 이것들의 그 감염 경우가 조금 더 그 올라가는 그런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항생제 사용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이것들이 조금 더 위쪽으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래서 항생제 내성하고 관련해가지고 되게 이제 이 엔테로코커스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에는 나중에 항생제 하면서 아마 배우시겠지만, 항생제 내성에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항생제 내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자연 내성이라고 해서 자연 내성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항생제에 표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펜토글라이칸친 같으면은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경우는 펜토글라이칸친이 없으면서 페니실린의 자연 내성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자연 내성 중에서 그 몰레큘 항생제에 표적이 없는 경우 자연 내성을 갖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람 네거티브균도 펜토글라이칸친이 얕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성을 그램 파지티브보다는 조금 더 갖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제 환자인 경우에 엠피실린 같은 항생제를 먹게 되면 엠피실린이 그램 파지티브를 조금 더 페니실린 계열이니까 그램 파지티브를 조금 더 표적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그램 네거티브는 조금 더 이 셀렉션 프레셔를 받겠죠. 선택적으로 걔네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자연적인 내성을 갖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세균들이 그 특정 항생제를 이제 세균 안에서 그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에는 일단은 그 이게 들어왔을 때 밖으로 배출하는 이 플럭스 펌프라고 하는 그런 이 플럭스 펌프에 해당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걸 적극적으로 배출해가지고 이제 그 자연 내성을 획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항생제를 불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분해 효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페니실린에이스 아니면 카오펜에이스 에이스 붙은 효소들을 갖는 세균들이 있는데 그런 분해 효소들을 갖게 되면 또 자연 내성을 획득할 수 있게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균 내로 그런 균들이 좀 들어오는 걸 그 감소시키는 그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메빌리티를 감소시키는 그런 기전이 있으면은 세균 내로 항생제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항생제의 내성을 자연 내성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 환경에서 근근히 이렇게 또 어찌어찌 살아가는 애매한 표현이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성도 있다고 합니다. 요건 첫 줄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어서 뭐 이런 자연 내성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는데 내성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획득 내성이 있는데 획득 내성은 이제 특히 뭐 벤코마이신이라든가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마크롤리드, 스테토그람 이런 항생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그 외부에서 이제 유전자를 획득해가지고 내성을 갖는 경우가 획득 내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균에서는 이제 이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다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한 가지 벤코마이신하고 관련된 유전자 조합이 있죠. 우페론이 있는데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그 유전자가 있고 그 뒤에 글라이코페타이드 리지스턴스를 매개하는 유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프로테인들이 또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앞에서 레귤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성을 매개하는 유전자로 반 H, 반 A, 반 X가 있는데 이것들은 디하이드로지네이스하고 디페티데이스. 디하이드로지네이스는 하이드로젠 본드를 분해하는 효소다. 그 다음에 펩티데이스는 펩타이드 본드를 분해하는 효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펩티오글라이칸을 그 합성을 방해하는 벤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의 하이드로젠기라든가 펩타이드기를 분해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벤코마이신이 작용을 못하도록 이제 방해한 중화시키는 그런 효소들인데 그래서 이런 센서가 먼저 인식을 하고 활성화되면 뒤에 유전자들이 활성화되면 항생제를 이제 불활성화시키는 기전들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조합을 이전에는 이제 없다가 그 TN 트랜스포존이라든가 아니면 플라스미드 P는 플라스미드죠. 그래서 플라스미드 형태로 플라스미드를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없던 항생제 내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획득을 해서 결국에는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랜스포존이라든가 플라스미드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되면은 결국에는 종이 다르더라도 항생제 내성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테로폭사이라고 하는 장아이균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는가 하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페니실린에 대해서도 항생제 내성 가지고 페라페니콜, 엠피실린, 벤타마이신, 벤코마이신, 미네돌리드, 닥토마이신, 세프로딘 등등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는 특징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엔테로코칼 인펙션 빈도가 더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 항생제 내성 빈도 중에 VRE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VRE가 벤코마이신 리지스턴트 엔테로코칼이라고 하는 표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VRE가 처음에는 1970년도에 처음 발견되게 됐지만 지금은 원내 감염, 박테리아나 있거나 했을 때 VRE가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 보면은 이 균들, 이 엔테로콕사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항생제를 쓸 수 있을까요? 페니실린도 안 되고, 젠타마이신도 안 되고, 벤코마이신도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쓸 수 있는 항생제 옵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VRE는 아마 감염되면 여기 그 보건소라든가 그런데 신고를 해가지고 감염이 됐습니다 하고 격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균 중에 하나입니다. 벤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는 배우긴 나갔죠. 그래서 페니실린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램 파지티브균의 페티오글라이칸 층에 이제 작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항생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 MRSA 그 메티신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이 있을 때 이제 이후에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항생제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먹기보다는 인젝션 형태로 이제 많이 처방을 하고 그 상당히 집중 감염일 때 원인 의심이 되면 벤코마이신을 처방을 하는 그런 항생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중에서 이제 초기 감염보다는 상당히 중증일 때 많이 사용되는 감염증에 치료하는 항생제로 벤코마이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생제 내성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항생제라고 하는 게 쓰면은 되게 처음에는 좋은데 점점 내성들이 생기면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쓸 때 항상 좀 조심해서 아껴서 쓰는 게 좋겠다. 항생제 내성 특히 엔테로코커스 필시움의 항생제 내성 증가도가 이제 상당히 예를 들면 그래도 상당히 높죠. 40% 정도 벤코마이신 내성을 보이는 균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 전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서 엔테로코커스는 가르쳐준 내용을 보면은 뭔가 증상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죠. 그냥 항생제 이전에 처방받은 환자가 갑자기 폐혈증에 걸려서 검사를 해봤더니 엔테로코커스가 나와서 엔테로코커스라고 그 규명을 한 경우지 이게 처음부터 엔테로코커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엔테로코커스 같으면 케이스 문제로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먹었는데 나중에 폐혈증이 걸렸다, 균혈증이 생겼다, 원인균으로 뭘 생각해야겠냐 하면은 그렇게 찾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환자를 접하게 됐을 때 항생제를 쭉 주고 있던 환자 아니면 항생제를 먹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이제 폐혈증에 걸렸다거나 균혈증이 생겼다거나 하게 되면
그때에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는 나올 확률이 높은 균이 엔테로코커스이고, 엔테로코커스는 앞에서 봤듯이 항생제 내성의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나 옵션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다. 이제 엔테로코커스에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몇 장 안 남았네, 끝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 슬라이드가 오늘 수업에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이제 이건 사실은 다음 주에도 해도 되는데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이제 내용을 조금 미리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드디어 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필로코커스, 스트레프토코커스, 엔테로코커스. 세 가지 균주를 배웠고, 세 가지 균들이 보니까 되게 많은 감염증의 원인이 되고, 여기에도 관여를 하고 저기에도 관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균들을 소개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실러스 균이 있는데, 바실러스는 우리가 아포를 하면서 아포를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균에는 클로스트리디움과 바실러스 균, 이 아포를 형성한다더라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포를 형성하는 그램파스티오 바실라이에는 막대균인데, 바실라이에는 바실러스 균하고 클로스트리디움 균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뱀파스티오 바실라이에는 포르네박테리움, 리스테리아, 로카디아, 로도코커스, 마이코박테리움 등등이 있습니다. 마이코박테리움은 그램 영색으로 염색이 잘 안 되는 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코박테리움은 특별히 이제 엑스패스 스테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염색을 해야 되는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얘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 하는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럼 양성 막대균으로 여기 책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를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균류 바실러스 균하고 클로스트리디움 균이 있는데, 이제 바실러스 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는 탄저균입니다. 그래서 바실러스 안트락시스가 탄저균인데, 예전에는 특히 이제 탄저 하면은 되게 위험한 균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지금은 탄저균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고, 테러 관련한 생물학적 테러에 바실러스 안트락시스가 언급이 된다거나 하는 그 정도가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접하는 바실러스 안트락시스 균인 것 같습니다. 이 균은 아포를 형성할 수 있고, 종은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어네어로빅 컬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스 팩터들 중에 이데마 팩터, 리사 팩터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데 탄저가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탄저 발생국에서 동물을 취급하는 분들이라든가 군인들, 그래서 탄저가 유행하는 곳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서 양 털을 미는 체험을 하고 싶은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양 털로 만든 카페트를 하나 택지 가서 사오고 싶다
하는 경우는 백신을 하나쯤 맞아보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바실러스 안트락시스는 지금 같으면 주로 이런 양털이라든가 그런 곳에 좀 분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이런 양털을 가공하는 아니면 양을 키우는 사람들 이 경우에 중동 지역이라든가 그쪽에서 이제 조금 이 균들이 자연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고 그런 것들 이 가공품이라든가 그런 것에 묻어있던 균을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또는 섭취를 해가지고 섭취를 하게 되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 또는 섭취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피부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량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트락스가 발생하는 이벤트가 주로 나타나는 곳이 양을 많이 키우는 곳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 남단에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탄저의 종류에는 세 가지 탄저가 있는데 피부 탄저인 경우에는 이제 감염 부위에 괴사성, 가피가 생기는 그런 피부 탄저가 있고 섭취를 해가지고 생기는 경우 위장 탄저가 생길 수 있는데 입이나 식도에 궤양이 생길 수 있고 부종, 폐혈증 등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흡입 탄저인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서 아포가 흡입돼가지고 호흡기에서 증식을 하다가 2개월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초기에는 열, 근육통, 마레기침, 변태감 등등이 생길 수 있고 더 심해지게 되면 고열, 부종, 림프절이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호흡부종, 폐혈증 등등 해서 쇼크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증상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자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흡입 탄저인 경우에 탄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63세 남성이 4일간 발열 근육통 권태감으로 왔다. 환자 자던 중 깨어나 발열 붓고 의식 혼란 증세를 보이자 병원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체온은 39도, 혈압은 좀 높고 맥박도 좀 빠르고 호흡수도 좀 빠르죠. 그다음에 호흡곤란 증상 관찰되지 않았고 이 구토, 의식혼란, 발열 등은 이제 메닌자이티스, 뇌수막염 증상과 겹치기 때문에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추정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봤더니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기저구 침륜과 정격동 확장이 보였다. 정격동 확장이라는 표현은 심장이 이렇게 좀 커지면서 심장이 커지게 되면 엑스레이 상에서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폐가 있고 폐가 양쪽에 있으면 가운데 심장이 있는데 심장 이 폭이 조금 더 커졌다 그런 뜻입니다. 뇌 척수의 검사 결과 이제 그람 염색 결과 다수의 호중부와 커다란 그람 양성 간균 그램 파지티브 바실라이가 발설이 됐다. 탄저가 의심이 돼서 페니실린 치료가 즉각 시작됐고 배양 검사에서 바실러스 안트락시스가 검출됐다. 그랜드말 대발작도 일으켰고 시에는 살을 타고 해가지고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심근정지로 사망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보면은 여기에는 히스토리 상에서 이 안트락스에 노출되는 그런 저기는
좀 이야기가 없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야기에 보면은 이 플로리다에 사는 이 남성분이 며칠 전에 뭐 양 농장에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은 터키에서 만들어진 카페트를 최근에 구매를 했다거나 그래서 그 가축과 아니면 털과 관련된 어떤 노출 기록들이 조금 이렇게 힌트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 그다음에 CSF 검사에서 결과가 이제 그냥 포지티브 바실라이가 나왔을 때 이것을 원인균으로 바실러스 안트락시스가 검출됐다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실러스 세레우스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안트락시스는 빌룬스 팩터가 그래도 굉장히 좀 독특한 강력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얘는 그렇게 똑똑한 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성이 비교적 약해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노출됐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제 기회 감염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게 이 균이 노출됐을 때는 감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일 매스컴을 많이 탔던 경우는 45분 넘어오거든요. 그 경우는 예전에 그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4명인가 한꺼번에 주사제 맞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경우의 원인균으로 이제 그 어딘가에 묻어있던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 그 IV 제제를 통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아마도 애들이 감염이 됐을 거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병원성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균입니다.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